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붉은 선혈이 마른 흙바닥 위로 흩뿌려졌다.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녀린 비명소리가 장터의 소란스러움을 단번에 찢어 발겼으나 사람들의 광기 어린 고함에 묻혀 이내 사그라들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인장터 한복판. 수십 명의 장정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서 무언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공포와 혐오로 번들거렸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튀어나오는 욕설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바닥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식여진 작은 생명체 하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파르르 떨고 있었는데 잿빛 털은 이미 피와 진흙으로 엉겨붙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누군가가 던진 주먹만한 돌멩이가 다시금 녀석의 옆구리를 강타하자 녀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입가로 검붉은 거품을 토해냈다. 저것은 요물이다. 재수 없는 요물이 마을에 내려왔어.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목청껏 소리치자 잠시 주춤하던 사람들은 다시금 발을 구르며 동조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운 그 작은 짐승을 향해 침을 뱉는 노파도 있었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당장 때려 죽여야 후환이 없다고 악을 쓰는 촌로도 있었다. 그들에게 그 생명체는 더 이상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었다. 그저 지난 겨울의 흉작과 다가올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투영할 희생양일 뿐이었다. 장터 구석에서 택감을 팔고 있던 박서방은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으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본래 천성이 유약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꺼리는 소심한 사내였으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광경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측은지심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지게를 내려놓고 인파 속을 파고들었다. 땀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비켜보시오. 제발 좀 비켜보시오. 그가 쉰 목소리로 외치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흥분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험악한 표정의 푸적간 주인이 피 묻은 칼을 쥔 채 박서방의 앞을 가로막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자네는 또 뭔가 이 재수 없는 요물을 감싸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박서방은 기가 죽어 어깨를 움츠렸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작은 짐승의 눈과 마주친 순간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퉁퉁 부어오른 눈꺼풀 사이로 보이는 짐승의 눈동자는 공포보다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고 그 처연한 눈빛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하여 박서방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보게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어린 짐승이 아니오. 박서방은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보찜 장수가 비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어린 짐승, 저놈의 털무늬를 보게.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닌 것이 필시 산속의 도깨비가 둔갑한 것이야. 저런 것을 살려두면 마을에 화가 미칠 걸세.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던진 돌이 박서방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피투성이가 된 짐승을 향해 손을 뻗었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하악질을 하려 했으나 기력이 다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박서방은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를 벗어 녀석의 떨리는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짐승의 체온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가느다란 심장 박동만이 겨우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비키시오. 내가 데려가겠소. 박서방이 짐승을 품에 안고 일어서자 군중들은 일순간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유약함 대신 알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리면서도 짐승의 피가 자신들에게 묻을까 두려워 기를 터주었다.
재수 온 붙기 싫으니 당장 데리고 꺼지게 뒤통수에 대고 쏟아지는 욕설과 저주를 뒤로 한 채 박서방은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다. 그의 품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자 박서방은 저도 모르게 짐승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위로를 중얼거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박서방의 반가슴을 파고들었다. 헐벗은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흔들며 그를 비웃는 듯했고 발밑에서 부서지는 마른 낙엽 소리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바스락거렸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박서방의 앞길을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혹여나 마을 사람들이 쫓아올까 두려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품 안의 온기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저고리를 적시는 축축한 피의 감촉이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내가 미쳤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국에 죽어가는 짐승을 데려오다니.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산속에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산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하자 박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아니, 여보, 그 꼴이 다 뭐예요? 어디서 싸움이라도 났소? 아내의 눈은 박서방의 피 묻은 옷자락과 품에 안긴 정체불명의 덩어리를 번갈아 보며 공포로 커졌다. 박서방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루에 걸터 앉았다. 따뜻한 물 좀 가져오시오. 얼른 평소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던 남편의 다급한 외침에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담은 대야와 헌 헝겊을 챙겨왔다. 방 안으로 들어온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풀어헤쳤다. 드러난 짐승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온몸의 뼈가 부러진 듯 기형적으로 비틀려 있었고 찢어진 살점 사이로 하얀 뼈가 드러나 보였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짐승이래요. 끔찍하기도 해라. 박서방은 말없이 헝겊에 따뜻한 물을 적셔 굳어버린 핏덩이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닦아도 피는 계속 배어나왔고 고통 때문인지 녀석은 간헐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놈을 살릴 수 있을까? 박서방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장터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것이 정말 재앙을 불러올 요물이라면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나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그런 미신 따위를 따질 겨를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을 닦아내고 나니 짐승의 본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잿빛인 줄 알았던 털은 물기를 머금자 황금빛이 감도는 누런색으로 변했고 등줄기를 따라 검은색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박서방과 아내는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이것은 고양이도 들개도 아니었다. 뭉툭한 앞발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둥근 귀와 긴 꼬리. 비록 갓 태어난 듯 작고 여린 몸집이었으나 그 생김새는 산속의 왕이라 불리는 존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이 무늬 좀 보세요. 설마 산군 산준 님의 새끼가 아니오. 박서방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산군, 호랑이, 산 아랫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신성시하는 존재. 박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녀석에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실눈을 뜨고 박서방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박서방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맑고 투명한 호박색 눈동자.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와중에도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라기보다는 깊은 산속의 전기를 머금은 신비로운 보석과도 같았다. 아내가 두려움에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다. 어쩌자고 호랑이 새끼를 집안에 들였소. 어미라도 찾아오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요. 당장 내다 버려요. 아내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호랑이의 분노는 산천초목을 떨게 한다지 않던가. 그러나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어미를 잃은 게 분명하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어린 것이 장터 바닥까지 내려와 돌팔매질을 당했겠소. 게다가 이 눈을 보시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소. 박서방은 짐승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녀석은 박서방의 거친 손길이 닿지 안도한 듯 작게 그르렁거리며 그의 손바닥에 얼굴을 비볐다. 그 작은 온기가 박서방의 꽁꽁언 마음을 녹여내렸다. 비록 내일 당장 호환후환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다. 그는 결심한 듯 아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거둡시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낸 생명일지도 모르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다.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고 촛불은 위태롭게 일렁이며 좁은 방 안을 긴장감으로 채우고 있었다. 이것이 훗날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이한 인연의 시작임을 부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산중의 겨울은 가난한 이들의 뼈마디를 갉아먹는 형벌과도 같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북풍에 울부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오두막을 뒤흔들었고 문풍지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황소바람은 아랫목의 온기마저 남김없이 앗아갔다. 박서방은 고한 천장을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을 것 같은 허기는 이제 익숙한 고통이었으나 옆에서 쪽잠을 자는 아내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듣는 것은 매번 가슴이 미어지는 형벌이었다. 뒤척이던 박서방이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윗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낡은 소미불 더미 속에 파묻힌 채 색색거리며 잠든 녀석이 있었다.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핏덩이는 박서방 내외의 지극정성 덕분에 기적처럼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난 것을 넘어 하루가 다르게 덩치를 불려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임자. 일어났소. 부스스 눈을 뜬 아내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박서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쌀독 뚜껑을 여는 손길이 망설임으로 떨렸다. 바닥을 긁는 바가지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까 저어되었기 때문이었다. 쌀독 안은 캄캄한 어둠만큼이나 깊고 공허했다. 손을 깊숙이 넣어 바닥에 남은 보리 부스러기를 긁어 모았지만 두 사람의 한 끼, 식사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 배불리기에도 부족한 양이었다. 박서방은 긴 한숨을 내쉬며 솥에 물을 한가득 붓고 보리 부스러기를 털어 넣었다. 멀건 물 위로 보리 알갱이 몇 개가 둥둥 떠다니는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이 먹을 유일한 양식이었다. 불을 지피는 박서방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고였다.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산짐승을 거두다니. 남들이 알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노릇이었다. 미음이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냄새를 맡았는지 이불 속에 파묻혀 있던 녀석이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한 달 새 녀석의 몸집은 강아지에서 제법 큰 사냥개만큼이나 자라 있었다. 황금빛 털은 윤기가 흘렀고 호박색 눈동자는 더욱 깊고 영롱해졌다. 녀석은 어슬렁거리며 박서방에게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밥을 달라는 투정이었다. 박서방은 끓인 미음을 식혀 나무 그릇에 담았다. 아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드세요. 어제도 굶지 않았소. 나는 괜찮아요. 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그릇을 녀석의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물배라도 채우면 돼요. 이놈이 굶으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할 게 아니오. 녀석은 박서방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겁지겁 미음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거친 혓바닥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박서방 내외는 녀석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나 그들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아내는 남은 숭늉물을 박서방에게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짐승이 전생에 우리 자식이었나 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놈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으니원.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몇 해 전 역병으로 어린 아들을 잃은 후 그들의 가슴에는 뚫린 구멍처럼 서늘한 바람만이 드나들었었다. 그런데 이 호랑이 새끼가 들어온 후로 그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녀석은 때로는 애교를 부리며 부부의 품을 파고들었고 밤이면 추위에 떠는 부부의 발치에 누워 따뜻한 난로가 되어주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산중 생활에도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서방네 집에서 이상한 짐승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촌장의 심부름을 온 마을 청년 하나가 오두막을 찾아왔다. 닥서방, 안에 있는가? 거친 목소리의 박서방은 화들짝 놀란 녀석을 급히 벽장 속으로 숨겼다. 쉿, 소리 내면 안 된다. 알겠지. 박서방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자 녀석은 알아들었다는 듯 얌전하게 몸을 웅크렸다. 문을 열고 나가니 청년이 코를 킁킁거리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박서방이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네. 자네 집에서 밤마다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역한 노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혹시 산짐승을 잡아다 몰래 키우는 건 아니겠지. 청년의 눈초리가 매서웠다. 박서방은 손사래를 쳤다. 당치도 않은 소리일세.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짐승은 무슨. 그저 택감이 젖어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게지. 청년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열린 방문 틈으로 방 안을 힐끔거렸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미미하게나마 야생의 비릿한 냄새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청년은 인상을 찌푸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아무튼 조심하게. 김진사댁 사냥개들이 요즘 밤마다 산 쪽을 보고 지저대서 김진사님 심기가 아주 불편해. 만약 마을에 해를 끼칠 요물을 숨기고 있는 거라면 당장 짐 싸서 떠날 각오를 해야 할 걸세. 청년이 돌아간 후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아내는 벽장에서 녀석을 꺼내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보, 어쩌면 좋아요.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놈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서방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녀석은 이제 제법 맹수의 태가 나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굵어졌고 발톱은 문지방을 긁어놓을 만큼 날카로워졌다. 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수십 번도 더 했지만 아직 사냥조차 할 줄 모르는 이 녀석을 엄동설 안에 내쫓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다. 그날 밤 폭설이 내렸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밤.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박서방의 시선을 느꼈는지 눈을 뜨고 다가왔다. 그리고는 거친 혀로 박서방의 거칠어진 손등을 핥았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따뜻한 감촉. 그것은 마치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위로 같았다. 박서방은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마음 놓고 키우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산군이라면 부디 우리를 지켜다오. 박서방의 눈물 한 방울이 녀석의 털 위로 떨어졌다. 녀석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박서방의 품을 파고들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묘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체온이 아니었다. 종존을 뛰어넘은 생명과 생명 사이의 뜨거운 유대감이 빚어내는 기적 같은 온기였다. 며칠 뒤 쌀독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 더 이상 끓일 보리조차 남지 않았다. 부부는 맹물로 배를 채우며 버텼지만 녀석에게 줄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녀석도 배가 고픈지 힘없이 누워만 있었다. 박서방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내가 마을에 가서 동량이라도 얻어오리다. 김진사댁 머슴으로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해봐야겠소. 아내는 말렸지만 박서방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가 문을 나서려는데 누워있던 녀석이 벌떡 일어나 박서방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놓아라. 내가 다녀와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산다. 박서방이 녀석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녀석의 힘은 이미 장난이 아니었다. 녀석은 박서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놈 거기 서라 위험하다. 박서방과 아내가 기겁을 하며 뒤쫓아 나갔지만 녀석은 순식간에 눈 덮인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얀 설원 위에 찍힌 녀석의 발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여보, 쫓아가야 해요.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당장 맞아 죽을 거예요. 아내가 울부짖었다. 박서방은 집신을 고쳐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눈밭을 달렸다. 차가운 눈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산구나, 산구나. 박서방의 애타는 외침이 메아리쳐 돌아왔지만 산은 침묵할 뿐이었다. 해는 저물어가고 어둠이 짐승의 아가리처럼 산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녀석은 어디로 간 것일까? 혹시 배고픔을 참지 못해 마을의 닭장이라도 습격하러 간 것은 아닐까? 불안한 상상이 박서방의 뇌리를 스쳤다. 만약 그렇다면 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한참을 헤매다 지친 박서방은 눈 위에 주저앉았다.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가슴을 쳤다. 그때였다. 멀리서 들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낮고 묵직한 포효소리. 크엉. 그것은 분명 녀석의 소리였지만 예전의 어리고 약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를 울리는 왕의 위엄이 서린 포효였다. 박서방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였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박서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푸른 안광은 마치 저승사자의 등불처럼 박서방의 숨통을 조여왔다. 공포에 질린 박서방이 뒷걸음질 치다 눈구덩이에 처박히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위를 덮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은 박서방의 코끝에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뜨거운 콧김이 훅 끼쳐왔다. 그러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 까슬까슬하고 축축한 무언가가 그의 얼어붙은 뺨을 부드럽게 훑어내렸다. 조심스레 눈을 뜬 박서방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입가에 검붉은 피를 묻힌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녀석의 얼굴이었다. 녀석은 박서방이 정신을 차린 것을 확인하자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그의 발치에 툭 내려놓았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눈바닥에 떨어진 것은 목덜미가 뜯겨나간 큼지막한 멧돼지였다. 이걸 네가 잡은 것이냐? 박서방의 떨리는 모금 소리의 녀석은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그것은 마치 사냥을 성공한 아이가 부모에게 칭찬을 갈구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녀석의 덩치는 불과 반나절 사이에 또다시 커진 듯했고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박서방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짐승은 단순히 배가 고파 도망친 것이 아니라 굶주린 부모를 위해 사냥을 나갔던 것임을. 미물도 제 어미 아비의 은혜를 안다더니 내가 사람보다 낫구나. 박서방은 멧돼지의 다리를 부여잡고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녀석의 황금빛 털을 적셨다. 녀석은 묵묵히 박서방의 체온을 느끼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를 지키듯 우뚝 서 있었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는 오랜만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아내는 멧돼지 고기를 썰어 솥에 앉히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녀석을 쳐다보았다. 녀석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느긋하게 그루밍을 하고 있었다. 배불리 먹고 난 부부의 얼굴에는 모처럼 화색이 돌았다. 녀석 덕분에 올겨울은 굶어 죽지 않겠소. 아니, 오히려 호강하게 생겼구려. 박서방이 녀석에게 고기 한 덩이를 던져주며 웃었다. 녀석은 덥석 받아먹고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날 이후로 녀석의 보은 버언은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녀석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태미며 산토끼, 때로는 노루 같은 짐승들을 마당에 물어다 놓았다. 박서방 내외는 남은 고기를 훈제하여 저장해 두고 가죽은 잘 손질하여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았다. 가난에 찌들었던 박서방네 살림은 눈에 띄게 피기 시작했다. 허물어져 가던 울타리를 고치고 쌀독에는 하얀 쌀이 가득 찼으며 부부의 옷차림도 제법 번듯해졌다. 그러나 호사다마 허쉬도 뭐라 했던가 좋은 일에는 마가 끼기 마련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서방네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이내 마을 유지인 김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김진사는 마을의 토지 절반을 소유한 대지주의자, 소작농들의 고열을 빨아먹기로 악명 높은 탐욕스러운 자였다. 그는 자신의 고가는 썩어나가도 남의 밥그릇에 든 콩 한쪽을 탐내는 위인이었다. 이복의 마름. 그게 정말인가? 그 찢어지게 가난하던 박가놈이 읍내에서 비단을 끊어오고 쌀을 사들인단 말이지. 김진사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물었다. 굽실거리는 마름이 대답했다. 예, 나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터 포목점, 주인 말로는 박서방이 가져오는 짐승 가죽이 예사 물건이 아니랍니다. 화살 구멍 하나 없이 깨끗하고 윤기가 흐르는 최상품이라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준답니다. 김진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화살 구멍이 없다. 덫을 놓는 솜씨가 좋은 건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지. 내 땅에서 나는 산짐승은 다 내 것인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밀렵을 해 괘씸한 놈. 김진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입술을 핥았다. 그는 단순히 박서방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을 만들어내는 비법을 통째로 집어삼킬 심산이었다. 며칠 뒤 김진사는 하인 하나를 시켜 박서방네 동태를 살피게 했다. 하인은 어둠을 틈타 오두막 근처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밤이 깊어지자 오두막 문이 스르르 열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하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것은 집채만한 호랑이였다. 황금빛 털이 은은하게 빛나고 안광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녀석은 단숨에 산을 뛰어 올라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인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산을 기어 내려왔다. 나리호, 호랑이입니다. 박가놈이 호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진사의 사랑방으로 뛰어든 하인이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헛소리라며
하인을 나무랐지만 하인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다. 호랑이라. 그것도 사람을 따르는 호랑이. 김진사의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빠르게 굴러갔다. 살아있는 호랑이 가죽. 그것도 흠집 하나 없는 대호의 가죽이라면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진상하여 벼슬자리 하나쯤은 거뜬히 따낼 수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었다. 더구나 그 호랑이가 박서방을 위해 사냥을 해다 바친다면 그놈 뱃속에 든 웅담이며 뼈 또한 영약이 아니겠는가. 탐욕은 공포를 집어삼켰다. 김진사는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하늘이 내게 복을 내리는구나. 바깥놈이 감히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고 맹수를 키우며 마을을 위험에 빠뜨렸으니 이는 중죄에 해당한다. 내일 당장 관아에 고변하고 놈을 족쳐야겠다. 김진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한편 박서방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집 주위를 맴도는 낯선 발자국들이 발견되었고 장터에 나갈 때마다 자신을 훔쳐보는 끈적한 시선들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녀석도 무언가 낌새를 챘는지 밤 사냥을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낮에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귀를 쫑긋거렸다. 여보, 아무래도 산속 더 깊은 곳으로 떠나야 할까.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 것만 같소. 아내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박서방도 동의했다. 이제 봄이 오면 눈도 녹을 테니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화전이라도 일구며 사는 게 마음 편할 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소박한 꿈은 탐욕스러운 권력 앞에서는 풍전등화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굉음과 함께 오두막의 살인문이 박살났다. 네 이놈, 죄인 박가는 썩 나와 포박을 받으라.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육모 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마당을 쓸고 있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방 안에 있던 박서방은 혼비백산하여 튀어나왔다. 이게 무슨 행패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요? 박서방이 항변했지만 포졸들은 다짜고짜 그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오랏줄로 꽁꽁 묶었다. 뒤이어 가마를 탄 김진사가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죄 내 놈의 죄는 내 놈이 더 잘 앓터. 마을에 식인 맹수를 숨겨두고 남의 산에서 도둑질을 일삼은 죄가 하늘을 찌르느니라. 김진사의 눈은 박서방이 아닌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있었다. 저 방을 뒤져라. 맹수가 숨어 있을 것이니 조심하고. 김진사의 명령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조심스레 방문으로 다가갔다. 안 된다. 제발 그 문을 열지 마시오. 박서방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에게 제압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김진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는 짐승이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제발요. 김진사는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아내를 발로 걷어찼다. 치워라. 요물에게 홀린 년 같으니라고. 포졸 하나가 방문을 왈칵 열어 젖혔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불 개켜진 자리와 낡은 옷가지들 뿐. 호랑이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뭐라 없을 리가 없다. 분명 어젯밤에도 놈을 보았다는 자가 있었어. 김진사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샅샅이 뒤져라. 벽장이고 아궁이고 모조리 뒤져. 포졸들은 오두막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세간살이가 박살나고 쌀독이 깨졌다. 하지만 녀석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녀석은 영물링우이었다. 이미 사악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미리 몸을 피한 것이 분명했다.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박서방을 노려보았다. 네 이놈, 요물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추리지 못할 것이다.
박서방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내 집에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없소. 형틀에 묶인 박서방의 다리 위로 육모방망이가 춤을 추듯 떨어질 때마다 둔탁한 파여름이 관아의 뜰을 가득 채웠다. 의아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박서방의 입에서는 짐승의 것과 다름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하얀 무명 바지는 이미 붉은 선열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은 땀과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상 위에 높이 앉은 사또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괴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 옆에는 김진사가 비단 부채를 살랑거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형틀을 노려보고 있었다. 네, 이놈, 아직도 그 입을 다물 셈이냐. 내 놈이 숨긴 그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불면 당장이라도 풀어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김진사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미끄럽고도 독살스러웠다. 박서방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다. 여기서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자식처럼 키운 그 녀석은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발라져 저 탐관오리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 뻔했다. 나는 모르오. 내 집에는 짐승 같은 건 없소. 박서방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간신히 대꾸하자 김진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저놈이 감히 사또나리. 저놈은 매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주리를 틀어서라도 기어이 입을 열게 해야 합니다. 김진사의 재촉에 사또가 귀찮다는 듯 손짓을 했다. 여봐라. 이방 저놈의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분질러 놓거라. 감히 관아를 능멸한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어라. 형리들이 굵은 나무 몽둥이를 가져와 박서방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비틀기 시작했다. 끄윽 억눌린 신음소리와 함께 박서방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주변의 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져 갔다.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신의 손을 핥아주던 녀석의 까슬한 혀 감촉이 환영처럼 느껴졌다.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 목숨 하나로 그 녀석을 지킬 수만 있다면. 박서방이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놓으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쿠르릉 쾅, 관아의 깃발이 찢겨나갈 듯한 돌풍이 몰아치며 형리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게 무슨 변고냐. 사또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박살이 났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며 나타났다. 그 안광을 마주한 포졸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드러난 형체는 실로 공포 그 자체였다. 집채만 한 덩치,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 그리고 온몸을 휘감은 황금빛 털과 검은 줄무늬.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산맥의 전기를 타고난 산군 산준, 바로 그 영물이었다. 녀석은 형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박서방을 보자마자 천지를 진동시키는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다. 크엉,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입구가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관아의 기화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고 창과 칼을 들고 있던 포졸들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오줌을 지리며 기어 도망가는 자, 공포에 질려 기절하는 자들로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녀석은 포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단상 위에 두 사람, 사또와 김진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쿵, 쿵. 녀석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지면이 울렸다. 김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캔된 대로 다리나무 사또의 등 뒤로 숨으려 했지만 사또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상태였다. 저것 좀 막아라. 포졸들은 뭐 하느냐. 어서 화를 쏴라. 사또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지만 감히 산군에게 활시위를 당길 수 있는 간 큰 자는 아무도 없었다. 녀석은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와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햇빛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뿜어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녀석은 김진사의 머리 위로 발을 내리찍을 듯하다가 허공에서 멈추었다. 대신 녀석은 입을 크게 벌려 김진사의 얼굴 바로 앞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김과 비릿한 살기는 김진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김진사는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지며 정신을 잃었다. 사또 역시 공포에 질려 눈을 까디집고 기절해버렸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짐승이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죽음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공포였다. 단상을 제압한 녀석은 곧바로 박서방에게로 몸을 돌렸다. 형리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박서방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를 옥죄고 있던 나무 형틀을 앞발로 가볍게 부러뜨렸다. 그리고 밧줄을 이빨로 끊어내었다. 투둑. 밧줄이 풀리자 박서방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쏠렸다. 녀석은 재빨리 자신의 넓은 등판을 내어주어 박서방이 바닥에 쓰러지지 않게 받쳤다. 그리고 거칠지만 따뜻한 혀로 박서방의 피범벅이 된 얼굴과 다리를 핥기 시작했다. 그제야 희미하게 정신이 든 박서방은 눈을 뜨고 녀석을 알아보았다. 산구나. 정말 네가 왔구나. 박서방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낮은 소리로 끙거리며 박서방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마치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위로하는 듯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을 들어 녀석의 목을 끌어안았다. 관아의 뜰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쓰러진 포졸들과 관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을 훔쳐볼 뿐이었다. 맹수가 사람을 구하고 사람이 맹수를 의지하는 모습. 그것은 인간의 법도가 무너진 곳에서 피어난 진정한 애이였다. 그때 녀석이 다시 고개를 들어 관아 밖을 향해 포효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웅장하고 긴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소리에 화답하듯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문 밖에는 놀랍게도 수십 명의 무장한 군졸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선두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낡은 부채 하나를 쥐고 있었는데 그가 부채를 펼치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마파에 가 찬란한 빛을 발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렁찬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기절해 있던 사또와 김진사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호랑이가 심판의 길을 열고 암행어사가 그 뒤를 따르니 이것은 하늘이 내린 완벽한 징벌이었다. 암행어사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박서방과 호랑이 앞에 섰다. 그는 두려움 없이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 또한 어사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길을 비켜주듯 한 발 물러섰다. 영무리로다. 짐승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여 산을 내려왔거늘 너희 탐관오리들은 부끄럽지도 않으냐. 어사의 일갈의 사또와 김진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어사는 박서방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늦어서 미안하오. 내 산속에서 이 호랑이가 울부짖으며 내 앞길을 막고 이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소. 박서방은 어안이 벙벙하여 말문이 막혔다. 녀석이 단순히 자신을 구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이 고을의 썩은 뿌리를 뽑아낼 어사까지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했다. 여봐라. 저 죄인들을 당장 포박하여 하옥시켜라. 그리고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자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어사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지자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이 관아 밖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김진사와 사또는 오랏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면서도 호랑이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녀석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객기를 박았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녀석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박서방의 앞에 엎드렸다. 태산 같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박서방의 어리광쟁이 자식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박서방은 녀석의 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부서진 관아의 기와 틈 사이로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관아의 뜰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탐관 오리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오랏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환호성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마당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은 거대한 짐승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지를 진동시키는 포효로 관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그 산군 샨쥐는 이제 박서방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마치 거대한 집고양이처럼 그르렁거리고 있었다. 어사는 각근을 고쳐매며 그 신비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내 평생 수많은 기이한 일을 겪었으나 짐승이 사람의 은혜를 입어 이토록 지극하게 갚는 것은 처음 보오. 어사의 탄식 섞인 말에 박서방은 아픈 몸을 이끌고 녀석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녀석은 짐승이 아닙니다. 제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생명입니다. 박서방의 손길에 녀석은 기분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로 바닥을 탁탁 쳤다. 관아의 의원이 급히 달려와 박서방의 찢어진 상처를 동여매고 부러진 뼈를 맞추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녀석은 박서방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의원이 다가올 때마다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지만 박서방이 괜찮다며 다독이면 이내 순한 양처럼 얌전해졌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난날 장터에서 돌을 던지며 요물이라 욕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뼈저리게 후회되는지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박서방에게 사죄했다. 박서방,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네. 귀신에 씌었는지 잠시 미쳤었나 보네. 부디 용서하게. 촌장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자 박서방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다 지난 일이오. 이 녀석이 우리를 살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소. 박서방의 관용의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관아의 지붕을 물들일 무렵이었다. 박서방은 직감적으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녀석은 본래 산의 주인, 인간 세상에 섞여 살 수 없는 존재였다. 더구나 이제 다 자란 맹수가 되었으니 좁은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녀석에게도 고역일 터였다. 산구나, 이제 가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 푸른 산이지. 사람 냄새 나는 이곳이 아니다. 박서방이 녀석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녀석은 박서방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박서방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빤히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지난 겨울 오두막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박서방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아 밖까지 녀석을 배웅했다. 아내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와 녀석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여 보내야 하는데. 아내의 눈물에 녀석은 거친 혀로 아내의 손등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어사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죽여 그들의 작별을 지켜보았다. 산 어귀에 다다르자 녀석은 멈춰서서 산 쪽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부부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무릎을 꿇더니 머리를 땅에 조아려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사람이 짐승에게 절을 하는 것은 보았어도 짐승이 사람에게, 그것도 맹수가 예를 갖추어 하직 인사를 올리는 광경은 그야말로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다. 잘 가거라. 부디 몸 조심하고 산의 왕으로서 널리 세상을 호령하며 살거라. 박서방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녀석은 긴 포효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속으로 내달렸다. 황금빛 줄무늬가 숲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부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람결에 실려온 녀석의 포효 소리가 산메아리가 되어 오래도록 마을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은인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맹세의 울림이었다. 그렇게 녀석은 전설이 되어 산으로 돌아갔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푸르른 봄이 찾아왔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김진사와 탐관오리들이 사라진 고을에는 백성을 위하는 어진 사또가 부임했고 소장료가 감면되어 사람들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박서방 부부의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다. 녀석을 살려준 은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박서방을 돕겠다는 손길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재물이 아니었다. 녀석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연연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러 나간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대문 앞에 사람 팔뚝만 한 산삼, 몇 뿌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보, 이것 좀 나와 보세요. 아내의 비명에 놀라 뛰쳐나온 박서방은 산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잎사귀에 맺힌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싱싱한 산삼이었다. 이것은 필시 그 녀석의 짓이오. 박서방은 눈시울이 붉어져 산 쪽을 바라보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에는 귀한 석청꿀, 이든 벌집이 놓여 있었고 또 며칠 뒤에는 멧돼지의 쓸개며 온갖 귀한 약초들이 대문 앞에 쌓여 있었다. 부부는 녀석이 밤마다 몰래 다녀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녀석의 마음을 헤아려 짐짓 모른 척했다. 녀석은 멀리서나마 부모 같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박서방은 녀석이 가져다 준 산삼을 다려먹고 고문으로 상했던 몸을 씻은 듯이 회복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기력이 더욱 왕성해져 회춘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부부는 녀석이 보내준 약초와 산삼을 자신들만 쓰지 않고 마을의 병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늘이 내린 복을 혼자 독차지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산군이 우리를 통해 베푸는 자비다. 박서방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어른으로 추대하고 존경했다. 박서방네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넉넉한 인심 덕분에 밥 굽는 이가 찾아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서방 내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어느 깊은 가을밤, 박서방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녀석이 나타났다. 예전에 그 앳된 모습이 아닌 턱수염이 하얗게 센 늙은 호랑이의 모습이었다. 녀석은 박서방의 품에 안겨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다. 꿈에서 깬 박서방은 녀석이 세상을 떠났음을 직감했다. 날이 밝자마자 부부는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 녀석과 작별했던 산 어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돌탑을 쌓고 재를 올렸다. 고맙다. 정말 고마웠다.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와 부모 자식의 연을 맺자꾸나. 박서방의 축원과 함께 향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네 집 뒤편의 산봉우리를 호랑이 바위라 불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바위 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 호랑이 형상의 구름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녀석이 죽어서도 산신이 되어 박서방 부부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미물인 짐승도 받은 은혜를 목숨 바쳐 갚건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배신과 탐욕을 일삼아서야 되겠는가.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훗날까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말라는 준엄한 교훈과 함께 삭막한 세상의 따스한 등불 같은 전설로 남게 되었다. 부부는 천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손을 맞잡고 나란히 잠이 들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떠나는 날 하늘에서는 서서히 흩어지는 호랑이 모양의 구름 사이로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올라 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한다.